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양은우. 이 책은 일반 대중에게 뇌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알고 보면 뇌와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 뇌의 응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선 나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루고 2장에선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다룬다. 3장에선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두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며 4장에서는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두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람들의 기억은 왜 서로 다를까?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셈이다. 기억의 형성과 저장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 부위는 측두 옆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이다. 뇌는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정보들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가 정보를 가공하여 대뇌피질에 새겨넣은 과정에서 동시에 발화된 시냅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억이 형성된다. 수많은 시냅스들이 동시에 발화되면서 연결을 이루고 이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외부의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여과 없이 정교하게 저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정보가 너무 많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뇌는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대략적인 과정만 기억에 남긴다. 여기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론 등이 개입된다. 이렇게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정서 상태가 다르다 보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 결과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는 나쁜 것인가?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연구소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팀은 평균 22세의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옛 동창생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고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했다. 이때 MRI 장비를 활용하여 두뇌 움직임을 촬영했는데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 영역은 전두엽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변형계의 한 부분으로 불안을 느끼는 영역이다. 또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기도 한데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동창생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열등감이나 불안으로 이어져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가슴이 아픈 것과 같이 육체적인 고통마저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실험에서 나타난다. 연구진은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그 부러운 동창생이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패,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불행에 빠졌다는 자극적인 상상을 하도록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의 뇌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그러자 불안을 느끼는 전대상 피질의 활동은 멈춘 반면 중격측 좌액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중격측 좌액 역시 변형계에 속해 있는 영역으로 쾌감을 발생시키는 보상회로이다. 이 결과의 의미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두뇌는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드러진 점은 동창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전대상 피질이 크게 활동한 사람일수록 중격측 좌액의 활동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상대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쾌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러한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한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료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동료의 실패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근원적인 감정인 것이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육류를 먹어야 하는 이유.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트립토판은 인간 영양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트립신이 단백질을 가수분해할 때 생긴다. 이것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주요 원료가 되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을 제대로 합성할 수 없게 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연히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살을 빼는 동안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세로토닌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원료인 트립토판은 안타깝게도 주로 빨간색 육류나 생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씨앗과 견과류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콩, 치즈, 양고기나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육류, 닭고기, 생선, 게나 랍스터 등 갑각류, 귀리, 달걀, 노른자 등이다. 이 외에 두부, 아몬드 등에도 들어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세로토닌 100% 활성법의 저자인 아리타 히데오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트립토판의 섭취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립토판은 채소를 통해서는 흡수하기 어렵고 고단백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과일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육류나 생선 등을 멀리하면 트립토판의 섭취가 어려워지고 이는 세로토닌을 원활하게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울적한 기분을 유발할 수 있고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일정 기간 참아내다가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구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주위에서 보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식욕을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립토판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가끔씩 육류나 생선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무언가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렐린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인체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다. 우선 그렐린은 위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위장이 비어있으면 배고픔을 느끼도록 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게 만든다. 소위 배꼽시계라고 하여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렐린 호르몬의 작용이다. 위장에서 그렐린이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 그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뇌는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렐린은 식사 전의 수치가 최고에 이르렀다가 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만든다고 하여 식탐 호르몬이라는 좋지 못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렐린이 없으면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렙틴이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혈액을 통해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함으로써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뉴런의 활동을 억제한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렙틴의 수치가 높아져 더 이상의 섭식 활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렐린과 렙틴은 저울추의 양쪽에서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면서 시상하부와 연결된 뇌하수체의 활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알맞은 상태로 유지해준다. 그렐린 수치가 올라가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물을 찾게 되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렙틴이 분비되어 포만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 몸에는 늘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면 그렐린 수치가 올라가 폭식이나 과식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을 빼고 싶다면 음식 섭취량을 한 번에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을 거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그렐린 수치가 최대로 올라가 식욕을 자극하는데 몸에서는 언제 음식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비축해두려고 한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렐린은 그 수치가 최소화되었다가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하여 다시 수치가 높아진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출출함을 느끼고 야식이 생각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야식이 생각나기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비만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껌 대단한 효과. 껌을 씹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껌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 제일 먼저 껌을 씹으면 턱 근육과 두피 근육의 운동이 활발해져 뇌가 활성화된다. 턱의 관절 부위에는 두뇌에서 신체로 이어지는 신경의 연결 중 약 50%가 지나가는데 이 부위를 움직여 줌으로써 신경 조직의 연결을 촉진하고 이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껌 씹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향상시켜주는데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주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세인트 로렌스 대학의 연구팀은 224명의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시험을 보기 전과 시험을 보는 도중 껌을 씹게 하고 한 그룹은 시험을 보기 전에 5분 동안 껌을 씹게 하였으며 다른 한 그룹은 통제 집단으로 껌을 씹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뇌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험을 보기 전에 껌을 씹은 그룹의 학생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25에서 50% 정도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기억력은 껌을 씹은 직후 급격히 향상되어 20여 분간 지속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비록 장기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껌을 씹는 것이 단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껌 씹기는 해마에서의 신경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껌과 같이 딱딱한 음식을 씹게 되면 해마에서의 신경 재생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껌 씹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껌을 씹는 행위만으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뇌의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면 그 결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껌을 씹게 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포만감을 얻게 되고 섭식 중추의 활동이 억제되므로 음식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섭식뿐 아니라 껌 씹기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를 통해 상쾌한 기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놀랍게도 껌 씹기는 현대인들의 질병을 늦춰주는 효과까지 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껌 씹기는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합병증으로 인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당뇨병 역시 껌 씹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껌을 씹게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이 감소되는데 이를 통해 당뇨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들과 관계된 뇌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책이다. 꼭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이다.